저희 미래를 위한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써서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생긴다라는 게 제일 문제죠. 기후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지질 시대 때 주로 이제 고생대 때 석탄기라고 있어요. 석탄기라고. 그때 이제 양치 식물들이 엄청 크게 자라거든요. 그때 매몰된 식물들, 그런 애는 주로 이제 석탄이 되긴 해요. 식물은 주로 석탄이 되긴 하고, 바다나 호수에 있던 플랑크톤들, 뭐 이런 미생물들, 이런 애들은 주로 석유 같은 게 되고, 석유에 이제 천연가스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메탄가스도. 그래서 그 위에 점토 등과 섞여서 퇴적된다. 오랫동안 압력과 열을 받아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화석연료 사용하는 문제점, 이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써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문제고. 그래서 뭐 석탄이나 석유 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와 대기 오염 등 환경 오염 문제 일으키고,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이 불안정하며 국가 간의 갈등 원인이 된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대전은 사실 대부분 석유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란, 이라크나 아니면 뭐 미국이 뭐 이라크랑 전쟁을 한다던가 석유 때문에 발생하고요. 이번에도 뭐 우크라이나, 물론 이제 소련 아니라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면은 자기네들한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쟁하는 과정에서는 유럽으로 공급이 되는 천연가스를 끊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엄청 올해 겨울은 춥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폭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 원인이 되죠. 이 자원에 의한. 우리나라는 또 이런 게 거의 없죠. 석탄, 석유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수입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빨리 이런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이제 바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갈된 염려가 없고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의 위험이 없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 개발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방식이 핵발전이 일단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핵발전은 핵융합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핵분열이고요. 핵분열을 할 때는 원자 핵이 분열할 때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우라늄이 원래는 92번이고 그 다음에 235와 238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라늄이 이제 92번이면 양성자가 92개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253이라고 쓴 거, 235라고 쓴 거는 질량수를 의미하는데,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예요. 그래서 235라는 거에서 92를 빼, 그럼 143개의 중성자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35는 중성자가 143개가 있는 거고요. 238은 중성자가 3개 더 많으니까 146개 있겠네요. 146개의 중성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238이 더 안정한 원자 핵이야. 요게 더 이게 분열을 하는 애야. 이게 분열을 하는 애야. 그러니까 우라늄 중에 235를 농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우라늄은 238이 더 많아. 근데 우리가 핵 분열이 잘 되는 애는 235야. 그래서 235랑 238이 있는데 235를 농축을 해야지 핵 분열이 돼요. 그래서 뭐 뉴스 보고 이런 뉴스 보면은 뭐 북한에서 이 그 핵을 어떤 핵 원료를 농축하는 시설을 어떻게 뭐 만들었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238은 분열을 잘 안 하고 235가 분열하는 애기 때문에 235가 한 2, 3% 정도 있는 애를 핵 연료봉으로 쓰고 진짜로 핵 폭탄을 만들려면 235가 이렇게 90% 이상 있어야 돼요. 핵 폭탄이 되려면. 그래서 그 비율을 조절해서 핵 발전했을 거냐 아니면 이거를 핵 폭탄을 만들 거냐 뭐 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 우라늄 235 원자 핵이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할 건데 열 에너지가 짠뜩 나오겠죠. 이 그게 핵 분열하면서. 그러면 여기 잘 보면은 이제 냉각수가 순환을 하면서 여기 내에서 이렇게 순환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와서 요 물 있지, 이 물을 데워 여기서. 그러면 수증기가 될 거 아니야. 그 수증기가 엄청 빨리 이렇게 막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려서 다시 이 수증기를 다시 액체 상태로 만들어. 그럼 이 액체로 만들려면 사실 여기에 또 냉각기가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 순환하는 물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해요. 왜냐하면 핵분열의 가장 단점이 방사능 물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외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 물은 여기만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워지고 터빈 돌리고 냉각되고 데워지고 터빈 돌리고 냉각되고. 근데 얘를 다시 냉각을 하려면 또 이 바닷물이 또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물의 양이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핵 발전소는 그 바닷가 근처에 세워요. 내륙 지방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핵발전소는 주로 울산이나 저기 뭐 경주나 그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러긴 해. 우라늄 원자 핵이 있는데 여기다가 중성자를 얘를 충돌을 시켜요. 그 중성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분열이 돼. 이렇게. 근데 분열될 때 중성자가 하나 들어갔는데 세 개가 나와. 두세 개 나와. 세 개가 나오면 또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분열시키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이게 농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폭발해가지고 엄청 많이 폭발하는 거야. 한꺼번에. 왜냐면 이제 3회 뭐 두 번만 해도 3회 뭐 제곱이고, 세 번 하면은 3회 세제곱이고, 네 번 하면 3회 4제곱만큼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 우라늄이 적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 중성자를 흡수하는 봉이 있어요. 그걸 제어봉이라고 합니다. 예. 중성자가 너무 많으면 그거를 제어봉을 넣어가지고 중성자를 흡수해가지고 연쇄 폭발이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여서 그 물이 수증기가 돼서 터빈을 돌리면 발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장점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핵연료를 쓰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연료비는 저렴한 거야. 연료비는. 예. 그러니까 석탄 석유를 이용한 그런 발전보다 화력 발전보다 연료비는 저렴한 거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이런 거 다 좋은 거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라늄 235의 그 매장량이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방사능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그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이 있었고요. 벌써 되게 오래됐네. 2011년인가 그게. 되게 오래됐는데 아무튼 그 방사능 유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핵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다가 이제 지하 깊숙한 곳에다 묻어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이제 한다라고 하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엄청 반발하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감속제라고 하는 거는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속력을 느리게 하면은 뭔가 폭발이 잘 안 일어나도록 하는 애 같아요. 그 느낌상. 근데 이게 중성자가 속력이 너무 빠르면 여기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씩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쑥쑥 지나가 버려. 그래서 중성자 속력이 좀 느려야지 얘가 핵에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속제는요, 속력을 느리게 하는데 연쇄 반응은 잘 일어나게 하는 애야. 속력을 느리게 하고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애예요. 요 감속제가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여기. 감속제가 속력은 느리게 하는데 반응은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거야. 좀 헷갈리죠? 근데 제어봉은 말 그대로 중성자가 하나가 3개가 되고 3개가 9개가 되고 9개가 뭐 다시 27개가 되고 이럴 거기 때문에 중성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거를 흡수해서 요거는 속도를 이거는 늦추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어봉은 속도를 늦추는 거고요. 감속제는 오히려 그 연쇄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됐지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40%가량을 이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거를 줄여 나가야 되고, 이제 최근에는 어느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방사성 폐기물 유출이 있다.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뭐, 정부에서는 뭐, 이건 유출은 아니다. 막 이래서 시민단체랑 막 이렇게 좀 싸우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자, 태양 광발전은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는 태양 전지를 이용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빛에 의해서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게 생겨서 전자가 튀어나오거든요. 그 전자가 튀어나온 거를 이제 그 전기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어찌됐건 태양광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생겨. 그 전자가 흘러가는 건데 전자 흘러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는 흐르기 때문에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 반대로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원 고갈 염려가 없죠. 왜냐하면 태양이 이제 뭐 태양 빛이니까 유지와 보수가 간편하다. 근데 단점은 이제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그래도 태양빛이 약하니까 발전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뭐 밤에는 발전하기 어려운 거고, 그쵸? 밤에는 화력 발전에 비해 설치 공간이 넓고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태양전지 반사되는 빛을 인가나 축사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가장 문제는 효율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게 그 효율이 높지가 않아요. 이 태양전지 효율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높이려고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고요. 풍력발전, 바람을 이용하는 건데, 바람을 이용하고 이제 그 발전기 돌리면 되죠. 근데 이게 바람이 불 때 이거 바깥에서 보는 얘는 그렇게 빨리 돌지는 않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오 이렇게 돌겠지 이렇게. 근데 발전이 일어나려면 되게 빨리 돌아야 돼. 그래서 여기 안에 기하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회전 속도를 빨리 일으키게 해요. 뭐 그런 게 있고. 장점, 마찬가지로 바람을 이용하는 거고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기간 짧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일정하지 않아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소음이 발생하고 새들이 풍력발전기 날개에 충돌할 문제도 있다. 설치 과정에서 산림이나 자연 경관이 훼손되기도 한다. 이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멋있던데 그냥. 그래서
경관을 훼손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렇게. 어찌됐건 뭐 나무들을 막 깎아내야 되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뭐 대관령이나 뭐 아니면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 산림 훼손의 문제는 있죠. 개념 속소. 화석연료는 전 세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뭐 저기 중동 지방 뭐 이런 데 많고 러시아나 이런 데 많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을 언젠가 고갈될 자원이고 화석연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생명체가 땅속에 묻히는 오랫동안 열과 압력 받아야 된다 맞고요. 핵발전은 우라늄 원자핵이 속도가 느린 중성자랑 충돌하는 겁니다. 자, 이 중성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이 핵에 충돌할 수가 있어요. 만약 양성자는 충돌을 못합니다. 왜냐면 핵이 플러스성이니까 이 충돌이 안 돼. 중성자 발견이 되게 이 핵 분열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발견이야. 뭐 체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성자 발견하는데. 그다음 쪼개지는 핵 분열이 일어나면 두세 개의 또 중성자가 또 생겨서요.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빛에너지가 직접 전기에너지로 이제 전환되는 거는 태양 광발전이고, 자,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거는 뭐 풍력발전이고, 무거운 원자핵 두 개, 무거운 원자핵이 두 개 이상 가벼운데 쪼개질 때 이거는 이제 핵발전이라고 쓰면 돼요. 핵 분열이긴 한데 핵발전이고, 핵융합도 이제 시도는 하죠.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핵융합은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런 거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자라고 이제 정한 거예요. 신에너지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로 연료전지, 그러니까 이게 석탄의 액화 및 가스와 석탄의 매장량이 더 많아. 그 가스 이런 거보다. 그래서 석탄이 조금 더 싸긴 해. 석탄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로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기술인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 수소 에너지, 요런 것들은 신에너지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재생에너지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계속해서.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바이오, 식물 같은 거를 이제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 지열 에너지, 이런 거는 이제 재생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자, 그 장점, 화석연료와 같이 고갈의 염려가 없다. 사실 이런 건 고갈의 염려가 있지만 이제 이런 거 빼고 이제 석탄의 액화 가스와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그래도 고갈의 염려가 없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금 지구 온난화 물질 이런 게 거의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건 사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거는 거의 없잖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 조력 발전과 조류가 아니네, 파력이네. 파력 발전이 있는데, 조력 발전은 밀물 썰물을 이용하는 거고, 해수면의 높이차를 이용하는 거고, 밀물인데서 밀물이 들어올 때네. 지금은 밀물이 들어올 때 발전기를 돌려요. 이 시와호라고 하는 데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터빈을 돌려서. 그래서 하여튼 밀물 썰물의 높이차를 이용하는 게 조력 발전이야. 조력 발전. 요게 시와호에 있는 조력 발전소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여기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깝게 있습니다. 부천에. 여기서는 뭐 안 보이네. 도로만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전망대가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 그래서 물살이 꽤 빠르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조력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류 발전. 조력 발전은 이렇게 댐을 세워야 돼. 댐을 이렇게 물을 가둬두는 거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게 원래는 바다였는데 호수가 된 거잖아요. 여기 물이 되게 오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흐름이 적어지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좀 심해집니다. 근데 이제 조류 발전은 밀물 썰물을 이용하는 거는 똑같은데 댐을 뭐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여기가 울돌목이죠. 여기가 진도가, 요거 진도 맞지? 여기 진도고, 여기가 이제 울돌목이고,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대첩 여기 일어났던 데죠. 여기 명량해전 울돌목 써있네. 여기에 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엄청 세. 여기에다가 댐을 만드는 거는, 이건 그냥 다리예요. 이거는 댐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 발전 시설을 놔두면 뭐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리면 되거든요. 그런 건 조류 발전하는 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시험 중이고, 확실하게 뭐 조류 발전소를 세웠다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네. 하여튼 그 조력 발전은 댐을 세워야 되고요. 밀물썰물의 높이차를 이용하는 거고. 근데 파력 발전은 파도 치는 거야. 파도가 칠 때 이 공기압이 압력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공기 흐름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요건 물의 흐름이고, 요거는 공기가 채워졌다가 빠졌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거든요. 반대로 했네요.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건 파력 발전이다. 자, 마찬가지로 둘 다 연료비 뭐 이런 거 들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장점은 이제 발전량을 예측할 수가 있네. 밀물 썰물 매일 일어나니까. 이건 이제 파력 발전은 소규모 발전이고요. 방파제로 활용할 수 있다. 실용성 크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네요. 방파제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근데 단점은 건설비가 많이 들고,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고, 갯벌이 파괴되어서 생태계 혼란을 줄 수가 있고, 관리가 어렵다네. 관리가 어렵고, 파도에 노출됨으로 내구성이 약하다. 기후나 파도의 상황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처음에 개발은 우주 개발할 때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연료전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중에 전기를 그냥 충전해서 가는 자동차가 있고, 수소를 충전해서 가는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가 이제 연료전지가 쓰이는 겁니다. 수소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수소에서부터 전자를 뺏겨. 그러면 이제 H 플러스가 되고요. 산소랑 만나, 수소랑 얘네 둘이. 전자가 일로 와서 수소 이온과 전자랑 산소가 돼서 만나서 뭐가 되냐면 물이 나와요. 연료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물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수소 자동차가 지나가면 이제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지나가. 물이 나오는 애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전자가 이렇게 여기서 분리가 된 다음에 여기서 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공기 오염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긴 해.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 가장 큰 단점이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 충전하는데 뭐 아무리 급속 충전해도 30분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뭐 30분 동안 있어야 되고 이럴 순 없잖아.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그냥 주유소는 그냥 한 1, 2분이면 주유하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수소 자동차는 그런 충전하는 시간이 짧죠, 아무래도. 수소만 충전하면 되니까. 근데 단점이 또 뭐냐면 이제 수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지. 장점은 효율이 높다도 있네. 효율이 높고요. 유일한 생성물이 물입니다. 물은 사실 환경오염 문제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안 생기고. 단점은 수소를 다시 만들어야 돼.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또 전기가 드는 거거든.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과 발전소 건설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수소가 근데 폭발의 위험이 커요. 뻥 터져요, 수소가. 그런 단점이 있고, 이용은 뭐 이런 수소 연료 자동차라던가, 가정용 예비 전원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친환경 에너지 도시 같은 거 만들고, 적정 기술을 사용한다. 적정 기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뭐 생명 빨대, 뭐 큐 드럼, 뭐 이런 거는 이제 적정 기술에 이제 페트병 전구, 항아리 냉장고, 페달 세탁기, 와카 워터탑, 뭐 이런 거는 다 에너지를 들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기술들입니다. 뭐 다른 건 알 것 같고요. 개념 속속.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 신에너지고,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재생에너지고, 그거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화학연료를, 화석연료라고 해야지, 미안해요.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화석연료를 그러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밀물과 썰물일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발전 방식은 조력 발전이다. 파도 칠 때 해수면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공기 흐름이 생기는데 그걸로 이용하는 거는 파력 발전이고.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설명.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수소는 이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있는 거거든요. 최종 생성물 물이다 맞고, 연료 고갈에 문제가 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데는 물이 워낙 많잖아, 지구에. 그래서 연료 고갈에 문제는 없지만 수소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는 있죠. 자, 일단 얘는 봐라. 전기 에너지로 수소를 만드는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전기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기포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건 물을 전기분해 하는 거야, 지금 얘는. 물을 전기분해해. 그러면 수소랑 산소가 생기거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제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극에 여기에 이제 수소가 생길 거야, 수소. 수소가 이 백탄이라는 데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산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얘를 전기분해해서 수소, 산소를 이제 충전시키고 얘를 치우고 발광 다이오드를 달았어. 그러면은
전자가 마이너스 극이었던 애에서 전자가 나오죠. 여기 수소가 많으니까, 수소가 많고 여기 산소가 많은 건데, 수소가 이렇게 되면서 전자가 나와요. 여기에서 전자가 나와, 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가서 발광 다이오드를 밝혀. 여기 플러스 극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전자 나오는 극이 마이너스 극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해놔서 요거 있지, 요게 새로운 전지가 되는 거예요. 연료 전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발광 다이오드 연결한 거는 건전지를 달아놓은 게 아니잖아. 얘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요런 이거 실험한 적 있긴 해요. 여기 세명 학생은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걸로 안 했는데 하여튼 이 연필 심과조다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여기 연필 심으로 되어 있네. 봐라, 물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모여 있다가 요거를 치우고 얘를 전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에서 다시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 치우고 난 다음에 이걸로 다시 불을 밝히는 거거든. 시간이 좀 없어서 지금 빨리 하고 있어요. 과정 2에서 플러스 극에 산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 그러니까 전기 분해할 때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발생해요. 근데 이제 과정 3에서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백탄 부분에서 기포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발생하지 않는데 왜 않냐면, 일단 마이너스 극에 뭐가 있냐면 지금 수소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분해가 이런 식으로 전자를 내놓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기포가 생기는 건 아니죠. 이때 기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과정 3에서 요때 내놓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고, 자, 수소가 공급되어 산화되는 전극은 연료전지에서 다 어렵죠 지금. 근데 사실 산화, 환원 이런 거 앞에서 배우긴 했어도 좀 어려울 텐데, 산화가 된다라는 거는 전자를 받아야 돼. 근데 전자를 받으려면 어느 극에서 전자를 주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마이너스 극이고, 무엇은 전해질을 통해 이동하고, 수소 이온. 그래서 전자는 도선을 통해 이동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고, 반대 전극에서 전자랑 산소,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물이 생긴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수소가 전자를 내놔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극이야. 요 전자는 도선을 타고 이동하고, 여기 생기는 얘 있잖아. 얘가 이제 플러스 극에서 얘랑 산소랑 전자 두 개, 요거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플러스 극에서. 사실 요거는 2분의 1만 써있어도 되는데, 하여튼 다 어렵죠 이거는. 답은 2번인데. 3번,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의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쓴 거에 답은 다 있네. 잘 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반응했죠?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되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수소 산화 반응 일어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물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플러스 극에서 물과 함께 이산화탄소는 아니지. 이산화탄소는 아니고 물만.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 생성된다. 맞고요. 기억 비극. 맞습니다. 문제까지 끝낼 것 같지는 못할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서 잠깐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무튼 시험 대비 할 거고, 뭐 이제 여기 독일 도시, 영국이네. 영국에 있는 어떤 도시네. 근데 여기에 이제 각 집마다 다 그 태양전지 판이 다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뭘 활용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하여튼 태양전지판에서 에너지 공급을 하고, 이 근처에 열 병합발전소가 있나봐요. 거기서 산업 폐기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여기 중상동 신도시도 사실 열병합발전소를 이용하고 있어. 그 다음에 건물관리, 빗물을 저장하여 옥상 정원을 관리에 이용된다. 여기 약간 정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니까 풀 같은 게. 그다음에 오수를 정화하여 화장실에 사용한다. 주거 공간의 남쪽으로 배치한다. 왜냐하면 따뜻해야 되니까, 남양이니까. 북반구에 살면은 남쪽에 배치하고, 열 교환기가 부착된 환풍기를 사용하여 바깥의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이도록 하여 실내 온도 조절한다. 이 환풍기가 크게 다 달려있네. 그 다음에 건물 외벽에는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하여 열 손실을 줄인다. 외벽에 채광이 잘 되는 넓은 3중 유리창을 사용한다. 3중 유리창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단열 효과가 있으라고 하는 거고요. 모든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통행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동차가 막 잘 다니게 몇 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 이러지 않은 거야. 부천은 뭐 여기 대로변에 10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라. 그다음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 태양 에너지로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충전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했대. 배드제드라고 하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이제 건설을 이제 해 나가야겠죠. 뭐 좋은 것 같긴 하고. 적정 기술은 사회의 필요 및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필요하지 않고 친환경적이다. 라이프 스트로우 알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정수기 같은 건데요. 주로 목적은 사실 세균 같은 거 죽이는 거야, 세균. 왜냐면 이런 흙탕물에 사는 세균들을 먹고 뭐 콜레라나 뭐 이런 뭐 질병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세균을 죽이는 이런 라이프 스토로가 있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빨아 먹어도 괜찮고. 항아리 냉장고는 증발열을 흡수하는 걸 이용하는 거죠. 이게 뭐 팟인팟 냉장고라고도 하고, 그 항아리에 이렇게 이중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모래 같은 거 채워 놓습니다. 모래를 적셔놔요. 여기서 이제 증발이 되면서 증발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럼 요 안에 여기가 시원하게 보관이 됩니다.
큐드럼은 이제 물을 끌고 물을 되게 멀리까지 이제 날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덜 고생하게끔 이런 형태로 만든 거죠. 드럼통을 그냥 끌고 갈 수 있게. 페달 세탁기.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게 돌아가나 보나. 그쵸? 그래서 빨래감이 세탁이 되고. 아카 워터탑. 요게 이제 아무리 사막이어도 새벽이 되면 이슬 같은 게 맺힙니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슬이 여기 맺혀, 이렇게. 맺혔다가 여기로 똑똑똑 떨어져서 이 밑에다 항아리 같은 거 놔두는 거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물을 쓰는 겁니다. 페트병 전구. 여기에 이제 그 세제 같은 거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산란되면서 내부가 이렇게 좀 더 밝아집니다. 하여튼 이런 걸 설치를 하면 이제 전기를 절약할 수 있으면서 내부를 밝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에 해당합니다. 다 할까? 머리 아프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 문제는 조금만 나중에 하고